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4월 연노란 조그만 잎들이 5월이 되면은 세상을 무성하게 덮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 에너지를 가진 청소년들, 우리들은 어떤 존재로 봐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오래전에 정신연구원에서 고등학교에서 6개월 동안 참여 관찰을 하면서 교사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는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성적이 높고 가정 형편이 좋은 애들은 모범생이고 성적이 높고 가정 형편이 나쁜 애들은 정말 노력하는 애들이고 성적이 낮고 가정 형편이 좋은 애들은 가능성이 있는 애들, 성적도 낮고 가정 형편도 나쁜 애들은 참 힘든 애들. 교사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4개 부류로 분류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주로 성적과 가정 형편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교사 입장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경험상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학생 편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청소년 입장에 선다면, 청소년들 입장에 선다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영상을 보면서 갈호 안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청소년들은 어떤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배려해야 할까요? 이유 없는 반항기에 들어선 남자의 사춘기 행동이에요.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이 된 남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 앞에 걸린 거울에 전신을 비춰봐요. 이 시절엔 모든 신경이 외모로만 향하고 무스를 바르지 않고는 밖을 돌아다니지도 못할 지경이에요. 무스로 떡칠해 소가 핥은 듯 쌈박하게 넘긴 머리와 빅뱅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안면을 뚫고 나온 여드름 특공대 때문에 스타일이 완전 강아지 안습이에요. 아 짜증나. 거기다 변성기가 와서인지 꾀꼬리 같던 목소리 대신 녹이 잔뜩 쓴 쇳소리가 나고 멋도 스타일도 완전 꽝인 얌생이 수염 몇 가닥이 자라나 우라지게 모양 빠지고 창피해 미치겠어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는 인상을 구기며 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방 안이 반짝반짝 깨끗하게 윤이 나는 걸 보니 엄마가 또 남자의 방에 들어왔던 게 분명해요. 방문에다 출입 금지라는 글씨까지 혈서체로 써놨는데 엄마가 또 무시한 거예요. 이 시절엔 자신의 물건에 손대는 것도 싫고 방에 들어오는 것도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어요. 남자는 재빨리 침대 및 어둠의 공간에 숨겨둔 어여쁜 누님들 사진이 무사한지 살펴요. 아싸 가오리, 병아리, 메추리, 누님들은 무사해요.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분노를 사귈 수가 없어요. 남자는 단숨에 거실로 뛰쳐나가 청소 중인 엄마에게 칠옥타부의 변성기 쇳소리 샤우팅 어택을 시작해요. 왜 남의 방에 들어와 비타민C, 내 물건 건드리지 말랬지 포도씨. 그러자 엄마가 뚜껑이 활짝 열리신 표정으로 너 지금 엄마한테 비타민C 포도씨라고 했냐며 들고 있던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움켜쥐세요. 마치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전사 같아요. 꼬맹이 시절엔 엄마의 빗자루만 봐도 오줌을 지렸지만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이 시절엔 어떤 일이든 뒷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일단 반항부터 하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가 춤을 추듯 절대 무공 빗자루 권법을 초당 20회의 속도로 휘두르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남자는 일단 물러서기로 하고 슬리퍼를 손에 들고 도망쳐요. 남자는 엄마에 대한 반항심이 끌어올라 엄청난 복수를 감행하기로 해요. 나 학원 안 가. 바로 학원을 제끼는 거예요. 엄마가 속상해하실 걸 생각하니 통쾌해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학원을 제끼니 갈 데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 있어서 만날 친구도 없어요. 무지하게 심심하고 고독해요. 그런데 왠지 고독을 즐기는 분위기남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까지 해요. 남자는 이유 없는 반항에 제임스 딘으로 빙의해 고독을 즐겨보기로 해요. 이 시절엔 고독도 낭만으로 느껴지고 별것도 아닌 일로 내일 세상이 멸망이라도 할 것처럼 고민하곤 해요.
고독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친구놈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을 시간이에요. 남자는 평생 영혼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친구 녀석을 찾아가기로 해요. 남자는 내 집처럼 드나드는 친구놈 집에 들어가 방문을 열어 제껴요. 그러자 친구 녀석이 경기를 하듯 벌쩍 뛰어오르며 컴퓨터 모니터를 꺼요. 남자를 확인한 친구 녀석이 우정의 육두 문자를 날려대요. 얘가 왜 이렇게 흥분하나 싶은데 이상 야릇한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와요. 남자가 이게 뭔 소리냐고 묻자 친구 녀석이 묘한 미소를 짓더니 모니터에 전원을 넣어요. 이런 HUK 헉. 뭐라 말할 수 없는 무릇한 장면이 펼쳐져요. 남자와 친구는 동공을 살짝 풀어놓고 모니터를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몰입하기 시작해요. 이 시절엔 세상 그 무엇보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고 야무지게 집착하게 돼요. 약 2시간 30분가량의 문화적, 정신적 데미지를 받은 남자가 멍 때리는 표정으로 귀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 무지하게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영 마음이 무거운데 머릿속엔 자꾸 친구 집에서 본 영상이 계속해서 리플레이 돼요. 그때 누군가 남자의 어깨를 두드려요. 화들짝 놀란 남자가 돌아보는데 오 마이 갓. 평소에 짝사랑해오던 옆집 누나예요. 누나가 어디 갔다 오냐고 다정하게 물어요. 당황한 남자는 아무데도 안 갔다 왔고 아무 짓도 안 했다며 도둑이 재발절인 시츄에이션을 선보여요. 누나는 피식 웃더니 남자의 얼굴을 살피며 이야 우리 형돈이 수염 났네. 이제 어른 다 됐네 하며 귀엽다는 듯 머리를 헝클어요. 이런 젠장 또 애 취급이에요. 벌써 14살이나 되었는데도 남자로 봐주지 않는 누나에게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남자는 누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집으로 달려들어가요. 형돈아 또 보자.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엎어져 괴로움을 온몸으로 표현해요. 누나 바보, 똥개, 말미잘, 브라질, 낙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멋지게 청혼하기로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누나가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포기가 안 돼요. 누난 상냥하고 다정하고 결정적으로 예쁘니까요. 누나를 미워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누나의 얼굴만 떠오를 뿐이에요. 이래서 현철 아저씨가 사랑을 얄미운 나비라고 했나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머릿속에서 누나의 예쁜 얼굴과 낮에 친구 집에서 본 동영상이 합체를 하기 시작해요. 이 시절엔 어떻게 된 게 틈만 나면 야시시한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짝사랑하는 누나 여신에게 이런 불순한 상상을 하다니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누나 이러면 안 돼요. 남자는 어떻게든 이상한 생각을 못하도록 노력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마도 오늘 밤 사춘기 남자는 야시시한 상상에 시달리며 하얗게 밤을 지새울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다음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돌입한 여자의 사춘기 행동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된 여자가 벌써 1시간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시절엔 특히 앞머리의 각도와 머리 길이 1mm에도 온 신경이 쏠릴 만큼 외모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폭발해요. 여자는 엄마 몰래 숨겨놓은 화장품으로 톡톡 화장도 해요. 어른들의 니네 나이가 가장 예쁜 거야 라는 말은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시절엔 입을 옷이 없어요. 헐렁한 옷은 디자인이 너무 안습이라 짜증나고 딱 붙은 티셔츠는 봉긋한 가슴이 티가 나서 싫어요. 이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나간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여자의 가슴만 쳐다볼 것만 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오 마이 갓. 아빠가 문을 벌컥 열고 무단 침입했어요. 여자는 반사적으로 온몸을 웅크린 다음 왜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와 옷 갈아입고 있잖아 라며 울트라급 신경질을 투하하며 재빨리 아빠를 방문 밖으로 몰아내요. 이때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이 보여요. 불길한 마음에 재빨리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오 마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엄마가 여자의 보물 1호 2AM 오빠야들의 브로마이드를 뜯어 쓰레기통으로 투하시키고 있어요. 이 시절 여자는 아이돌 오빠야들과 사랑에 빠져요. 침대맡에 오빠야들의 사진을 붙이고 매일 밤 오빠야들 음악을 들으며 편지를 쓰고 오빠야들의 꿈을 꾸길 기도하며 잠에 들어요. 여자는 독립투사가 나라를 구하듯 온몸을 던져 엄마에게서 오빠들을 구해내요. 이 우주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오로지 2AM 오빠들 뿐이에요. 엄마와 대판 싸운 사춘기 여자가 밖으로 뛰쳐나와요.
나를 꼬꼬마 취급하는 아빠도 밉고 나를 이해 못해주는 엄마도 미워요. 왠지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이 쓸쓸하고 괜히 눈물도 나요. 여자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 시절엔 친구가 엄마보다 왔다예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지만 나와 통하는 게 많은 친구들과 있으면 굴러가는 나뭇잎만 봐도 깔깔깔 웃음이 나는 시절이니까요. 친구들을 만난 여자가 오늘 엄마와 있었던 2AM 오빠 지몬미 사건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요. 그랬더니 친구들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광분하기 시작해요. 이 시절 친한 친구들끼리는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가수를 좋아하면 마음 맞는 좋은 친구,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벌 가수를 좋아하면 나쁜 친구니까요. 친구들과 엄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자는 왠지 묘한 기분에 휩싸여요. 아랫배도 살살 아프고 묵직한 것이 확실히 응가배는 아니에요. 이건 분명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여자가 곧장 화장실로 고고싱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바로 그것. 친구들을 통해 말로만 듣던 초경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자는 처음 겪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섭기도 하고 왠지 창피하기도 해요. 발을 동동 구르던 여자가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 말할까 생각해요. 하지만 왠지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왠지 이것은 엄마에게도 말하기도 이상해요. 이때 엄마가 여자 손을 잡고 엄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엄마는 여자의 두 손을 꼭 잡더니 진짜 여자가 된 것을 축하한대요. 이제 아기도 가질 수 있는 몸이 된 것이라며 진짜 여자가 된 것이래요. 아기? 방으로 돌아온 여자는 방문을 배꼽까지 눌러 철저히 잠근 다음 구석진 곳에 꽁꽁 숨겨놓은 비밀 일기장을 꺼내요. 사춘기 시절엔 비밀 일기장에 고민을 토로하며 자신만의 세계와 비밀을 기록하고 남기고 싶어 해요. 특히 오늘은 일기장에 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초경을 치룬 것이 이상하게 무섭기도 하고 왠지 슬프기도 하며 외롭기도 한 복잡 미묘 요상한 기분이에요. 사춘기 여자는 자신의 마음이 왜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춘기 때와 비교해서 어떠신지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신체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폭발적 성장을 합니다. 2차 성징을 갖추기 시작하여 남성, 여성의 신체를 거의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 되면은 육체적으로 성인들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럴 때 보면 청소년들은 신체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제 딸의 경우 보니까 중학교 때 눈이 작다고 하여튼 밤새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은 경우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각 반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 한 두세 명들 공부 안 하는 애들이죠. 1시간 내내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고 화장품 보고 이런 학생들 꼭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학생들이 아예 공부도 못하고 집이나 학교에서 교사들이나 부모들한테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러니까 자기가 여자로서의 그런 존재감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신지요? 남학생들도 제가 소위 문제아들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없어졌으면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을 가보니까 그 애들이 5월달인데도 조금만 더우면 옷을 부뜩부뜩 벗어요. 그래갖고 자기 몸을 자랑하더라고요. 상체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곳에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때는 남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발달입니다.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가 발생이 일어남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달라지는 데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사회의 주체로서 모르는 세상과 접촉해야 되는 불안감, 이런 데서 자아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또 불안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보면 그냥 아무 무의식적으로 종이 한 장 종이 가득 자기 이름을 막 쓰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심히 불안해서 숨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자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확신을 갖는 것, 즉 자아 정체감 형성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현실을 헤쳐나가는 큰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인지 발달 면에서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 시기는 구체적 조작의 사고에서 형식적 조작 사고로의 전환, 즉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사람, 세계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주체로서 세계를 보는 지도를 갖고, 자기 인식 지도를 갖고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입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족 사회에서 벗어나서 또래 집단 속에서 자기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 위상을 확립하고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그래서 또래 집단 속에서 자기 위상을 가질 때 적극적으로 사회관계 맺기를 시작하고 소셜 스킬, 사회적 기술을 배워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속에서 소속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회관계를 시작하는 시기, 사회적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남성, 여성으로서의 정체감, 정서적으로 자아 정체감,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지적인 세계관 갖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될 때 자기가 이 세계에 주체적으로 서서 자기 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볼 때 저 학생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그것을 사랑하고 이럴 때 청소년들은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갖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교사나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항상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존감이야말로 청소년 꿈과 희망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의 필요 조건이 있는데요. 인간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청소년들이 주체로서의 자존감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욕구 단계설을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구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욕구인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회 생물학적 생존 욕구가 최우선이겠죠. 굶어서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무슨 짓을 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폭동들이 주로 배고파서 일어나는 폭동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생리적 욕구가 만족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욕구는 안전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밤에 어색한 골목길을 가는데 뒤에서 흉기를 든 거한이 따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쫓기듯이 가는데 어떤 불쌍한 노인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자기 안전이 확보되어야 남 생각할 여유 생깁니다. 생물학적 생존과 안전 바탕 위에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애정 욕구입니다. 여기서 애정은 사회관계 속에서 소속되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상황, 소속감과 좀 비슷한 얘기고, 학년 바뀔 때나 새로 입학할 때나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친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친구 사이에서 배척받아갖고 혼자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 친구 사이에서 배척돼서 혼자 떨어져 있는 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애한테 너가 꿈을 가져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애한테서 공부할 욕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족 사이나 친구 사이에서 소속감을 느낄 때 이제는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구, 권력이나 명예를 누리고 싶은 욕구, 회장을 하고 싶다, 또 이 조직을 이렇게 움직여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단계에서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부에 들어가면 그 장관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잘 대해줘요. 그냥 인간적으로 참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말단 장학사를 만나면 처음에는 잘 대해주다가 내가 일개 평교사라 그러면 당장 자세가 바뀌어요. 너는 일개 평교사니까 나한테 빅을 해야 돼.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빅 맞춰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관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봐도 자기 존중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안 해요. 난 너보다 잘났다 이런 거 확인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저 같은 평교사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잘할까, 또는 자기 일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학사가 뭔가 관료체제에서 발단해 있고 눌려 있으면 교사들한테라도 평교사한테라도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자기 존중의 욕구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의 욕구가 이렇게 충족되어 있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해도 자존감이 별로 안 흔들려요. 그러나 그 자기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자존심 상하기 쉽습니다. 다음 보기의 글을 읽고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입장에서 이 학생이 충족을 갈망하는 욕구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중학교를 가서 또 전교에 소문이 났다. 내가 지질이라는 게 난 또 지질이 되어 초등학교 때 나를 놀리던 친구들이 두려워 교실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 애들이 나를 때리고 놀리고 도망가면 나는 또 울고 화를 풀 데도 없었다.
그냥 내 유일한 친구는 그때는 담배가 유일했다. 어디 터놓고 얘기할 때도 없고 그냥 담배만 피우면서 혼잣말을 하게 됐다. 난 친구가 그립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다. 그러나 친구들은 나를 멀리하거나 괴롭힌다. 여기서 이 학생의 첫 번째 욕구는 뭡니까? 교실에 가면 친구들한테 맞는 거죠. 안전하지 않는 거죠. 안 맞는 학급, 교실 이런 것을 갈망하고 있죠. 둘째로 친구들 속에서 소속감을 갖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 애정에 대한 것. 첫 번째가 안전에 대한 것, 애정에 대한 것. 이렇게 안전 욕구가 이어받고 애정 욕구가 이어받는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친구 제가 대안교실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정되다 참 열심히 해서 교원의 연극도 연출하고 이렇게 자기를 잘 열심히 해서 자기를 잘 풀어갔는데 만 19세 미만인데 가게에서 담배를 사고 술집을 드나드는 10대들 어떻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미용 가위로 긁어서 위조합니다. 1994년생인데 미용 가위로 긁어서 살을 1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나이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최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골목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배를 샀냐는 질문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며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일자랑 비슷하게 딱 만들어서 9일로 위장하고 딱 쓰는 거예요. 담배 살 때나 술 먹으러 갈 때 그럴 때도 쓰고요. 또 클럽 이런 거 갈 때도 써요. 학생들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위조 방법은 숫자를 긁어내는 것입니다. 휴대용 미용 가위로 생년에 표기된 4자 일부를 긁어내자 94년생 주민등록증이 91년생으로 순식간에 둔갑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400원. 성경책에 있는 숫자 테이프로 뗐다 붙였다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바코드 모양, 숫자 모양 그대로 오려서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인터넷에도 주민증을 위조하는 각종 수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청소년 비행 이론 하겠습니다. 비행이라는 말은 안일비자에 행할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 것 이런 뜻입니다. 범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비행 중에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는 비행인데 어른들한테는 비행이 아닙니다. 이런 비행을 신분 비행 또는 지비행이라고 합니다. 비행 관련 소년법상 보호 및 처벌 규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9세 이하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 면제입니다. 보호자나 당사자 훈계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캣맘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을 던져갖고 맞아서 캣맘이 사망한 사건인데 이때 그 벽돌 던진 애가 초등학교 학생인데 만 8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면제받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놀았던 11살 애는 9세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상 9세 이하는 모든 것 면제, 그 다음에 10에서 13세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이런 학생들은 형사 처분은 안 하고 모두 보호 처분합니다. 보호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가 있는데 10호는 소년원에 수감하는 것. 이 소년원은 이때 학교입니다. 소년원 학교입니다. 그리고 1호 같은 경우에는 훈계 방면을 하고 보호자가 돌보게 한다든지 10단계의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 받기 시작하는 것을 범죄소년이라 하는데 14에서 18세까지는 어지간한 범죄는
보호 처분합니다. 특히 초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중한 범죄는 형사 처분합니다. 이때는 교도소 갑니다. 소년법은 18세까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이 됩니다. 17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김양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을 받았고 왜냐하면 소년들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양은 소년법을 19세에서 소년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 공범 박양이 하는 얘기들은 엄청납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출세를 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이런 문화적 목표가 있는데 그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사회가 용납하는 제도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로스쿨을 나와서 법관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번다든지 이런 제도적 수단을 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올라갈 수 없을 때 이 제도적인 것 외에 딴 수단을 택하는 것을 비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도 못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또 부모가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이 힘이 있다 이러면은 깡패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불법적으로 큰 돈을 번다든지 또는 정치가 결합해서 권력을 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행입니다. 그래서 즉 문화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을 때 불법적인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문화론, 부문화론, 비행문화론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워요. 또 자기들끼리 신호를 하면 야 랑하러 가자 뭐 이런다고 봤거든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담배를 핀다든지 또는 월당해서 논다든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힘가시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억압받은 것을 푸는 거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죠. 이런 것들을 전체 고등학생 문화에서 일종의 하위 문화입니다. 뭐 모범생 문화도 있고 이런 학생들 문화는 하위 문화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예를 들면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신나게 달린다 이러면은 오토바이 훔쳐오는 거 보면 나 어디 담당 가서 훔쳐왔다 이러면 서로 영웅시되고 그래서 비행이 정당하게 이런 하위 문화를 만들어서 비행을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 갈등 이론. 뭐 이거는 마르크시스트 이론인데 지배계급이 자기하고 안 맞는 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본다. 예를 들어서 태종이 집권하면서 정몽주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모은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학적 이론 중에 미시 이론, 첫 번째가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개인에 대한 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비행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통제력이 어떨 때 약화되는가? 어떤 조직의 유대가 약화될 때, 예를 들면 가정이 아빠 엄마 싸우고 형제 간에도 사이가 안 돼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가족 간에 분노와 원망이 축적되고 서로 비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교 같은 경우에 학급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고 또 선생님도 학생도 서로 이렇게 사이도 안 좋고 이런 가운데는 이런 학급 분위기에서는 폭력적인 애들이 나대고
득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변동, 학교 사회가 변동하고 청소년들과 교사가 굉장히 세대가 차가 나는데도 선생님이 옛날처럼 계속 뭐 군대식으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잘 안 따라주고 꼰대라 그러고, 그래서 사회가 변동하면 경제력이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 접촉 이론, 줄치 부분, 자기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의 규범이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범죄자를 접촉하면 가까이 지내면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감방을 갖다가 학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배워 나와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청소년 재범률 절도를 보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28%, 30.3%, 40.3%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형무소에서 범죄를 배운다는 그 차별 접촉 이론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낙인 이론입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 낙인 이론입니다. 학급에서 선생님이 쟤는 바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바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학생은 한두 번 들을 때 나 바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 난 바본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바보인 측면을 자꾸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나 이래서 바보구나, 이래 바보구나. 그래갖고 결국은 바보 행세를 하게 돼요. 바보로 굳어집니다. 낙인 이론은 낙인,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착화가 되느냐면 정교화 과정. 자기가 자기를 바보로 보기 시작하고 그 정보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경험인데 제가 2학년 담임할 때 1학년에서 입시 지도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서울대 보냈다고 굉장히 긍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이 학급에서 몇 명의 남자애들을 갖다가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부르고 아주 좀 심하게 솔직히 속으로 깨놓고 얘기하면 없으면 좋은 인물 이렇게 취급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런 애들 5명이 한 학년에서 걔네들이 유명할 정도로 좀 선생님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그 5명이 우리 반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낙인을 지킨 애들은 교사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참 그 불신감을 참 오래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한번 계기를 찾다가 보니까 계기가 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덩치 크고 이런 애가 선생님, 그때는 토요일 날 수업하던 때입니다. 선생님, 저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일 발인인데 오늘 밤부터 친구 집에 가서 밤새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일 발인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석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친구 내내 스님들 인식도 안 좋고 그런데 그냥 친구 의리를 그렇게 지키는 거, 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내주는 거 보면 내가 살아있다 이런 생각 들어서 좋다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저녁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은 학교를 안 가고 친구 아버님 장례식 가는 게 자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때는 하고 싶은 거 한 번쯤 해보는 건 어떠십니까? 저는 친구 집에 친구랑 같이 자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는데 이튿날 걔가 아침에 학교를 왔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가서 밤새고 발인까지 따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으로 봐서는 정말 아버님을 다시 보는 기회였고 아버님과 이렇게 정말 아버님과의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고 또 교사하고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갖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그 학생 그때가 2006년도 고2였는데 지금 백석대학교 졸업해서 지금 펜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계속 전화해서 이렇게 언제 술 한잔 먹자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낙인 지킨 애들이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인데 우리 교사 입장에서 절대로 낙인 찍는 일만은 정말 그런 일은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의 발생 요인은 가정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가출을 가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56%, 그다음에 이 가출하는 애들도 부모 불화가 가장 큰데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시면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자식들 안 보이는 데서 싸우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식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도 자식들은 불안해지고 자기 때문에 그런가 불안해지고 또 부모를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출 같은 경우도 가정불안, 가정폭행, 부모의 강압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학교 문제, 따돌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비인간적인 학교 분위기, 학교 폭력, 또래와의 관계, 또 교사의 폭력적인 대응도 문제가 됩니다. 사회환경, 비행 학생들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결핍과 상처를 안고 거리로 나온 아이들. 지난 6월 19일 해질 무렵 서울 도림천변에 텐트 2채가 세워졌습니다. 지역 청소년 쉼터가 야외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밀집 지역에 거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접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마다 무리지어 있는 아이들. 쉼터 선생님은 그들 속으로 다가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담배요? 아니. 뭐요? 어디서 났어? 아니, 뭐요? 버전적인데. 엄마 본다고요. 나가 있어.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인 듯한 아이들. 술 마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여자 어떻게 꼬시는 그냥 집안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집안일은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생각보다 맨날 저희 엄마가 주먹으로 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쉼터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낯선 어른의 등장에 잠시 허둥지둥. 사법경찰 아니야. 사법경찰 이런 거 다니겠어요? 이러진 않아. 아니 속상해서 술 한잔 먹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진짜 완전 속상해요. 아버지께서 저를 완전 많이 괴롭히시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상담받고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 상태로 또 아빠가 또 저를 호되게 하시고 하니까 또 집 나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고 잘도 하고 싶고 잘 가고 싶고 막 그런데 그 얘 덕분에 친구가 많고 진짜 친구가 저 자해하는 거 막아줬어요. 좋은 친구 됐죠? 예, 감사합니다. 작은 관심에도 마음을 모두 열어 보이는 아이. 소주 2병에 그 새끼는 먹었어요. 3명이서 그렇게 먹었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니까 저렇게 먹었지. 그러니까 애들이 술 약한데.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 밤이 깊을수록 작은 공간이 북적거립니다. 여기서 가출해봤다. 저요. 저희 주변 다 해봤어요. 가출하면 안 돼요. 개고생이에요. 지금 신림동에 뭐 장을 아예 잡아놓고 사는 거야 지금?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저는요, 사실 집에 가출 산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이게 쉼터에 맡겨졌어요. 네, 그 후로 한 번도 부모님이 안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맡겨준 거야? 집안 사정이 안 좋아요. 저마다 간직한 아픈 사연들. 학교 적응을 못해서요. 선생님이 많이 혼냈어요. 전 그럼 학교가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은 편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또 그거 갖고 뭘 하는 거죠. 근데 할 게 뭐 있어요, 범죄 갖고. 그래서 범죄로 돈 벌고 그 돈으로 찜질방 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그때 잡혀서 소년원 갔다 오고.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네?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해. 소년들은 도와달라는 게 네? 그런 게 아니야. 그 아이들이 대부분 절도, 강도 이런 비행들입니다. 곤궁형, 배가 고파서 생계적 비행들이 많거든요.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탈하게 되면 비행에 노출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47% 가까이가 결손가정 아이들이고요. 저소득빈권층 포함하면 70%가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이들이 특징은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못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그 당해 범죄 사실에서는 가해자지만요, 그 비행 내지 범죄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피해자라는 입장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조는 누가 짜주느냐? 우리 사회와 가족, 가정, 학교 이런 곳에서 그 구조를 짜주는 게 아닌가. 이 아이들은 개선 가능성이 없다. 그게 편견이거든요. 누구나 소년들은 죄를 저질 수 있는데 부모가 계시고 지금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재변 가능성이 낮아. 근데 이런 아이들은 재변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너희들은 아예 안 될 사람들이야. 이게 편견입니다. 가출해서 부모 보호 없이 노숙하거나 그 모텔을 전전한 아이들의 눈빛은 사뭇 다릅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 제가 야수 같아. 정글에 혼자 남겨진 야수 같은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같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적을 주면 금방 눈빛이 변합니다. 근데 그 눈빛이 오래 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게 저희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판결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토바이를 훔쳐 나가는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하여 조용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2015년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김기옥 부장판사가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요. 이 소녀가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굉장히 성실했고 학교에서도 그 친구들 위해주고 공부도 그 최우수 수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 가다가 많은 애들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본의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유명한 책인데 일본에서는 만화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은 야해리 선생, 밤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마치고 밤새워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거리의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5,000여 명의 학생들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정부 이동쉼터의 박현동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년에 이동쉼터를 저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1년에 한 1,000명의 청소년을 만난다고 합니다. 17년 동안 이분 강연을 들었는데 강연 중에서 이 선생님이 이 한마디가 계속 머리에 남았었거든요. 선생님, 한 학교에 단 한 분이라도 학생에 관심을 가진 분이 계셨더라면, 단 한 분이라도 계셨더라면 이 학생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